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스템 관리 중 두 번째 디렉토리와 파일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첫 번째, 리눅스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루트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는 마우스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있는 최상위 디렉토리로 파일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적인 디렉토리입니다. 두 번째, 부트 디렉토리. 리눅스 시스템 부팅의 핵심적인 커널 이미지와 부팅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커널 파일을 하였을 때 새로운 커널이 놓여지는 장소이기도 하며 리눅스 부트로더 그루브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리눅스 설정 파일 디렉토리, etc 디렉토리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각종 중요한 설정 파일과 시스템 초기화 파일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샌드웨이 설정 파일, TCP/IP 네트워크 설정 파일,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 파일, FTP 서버 설정 파일 등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과 사용자 정보 및 암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파일, 파일 시스템 테이블, FS 테이블 파일, 그리고 보안 파일, 시스템 초기화 파일 등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설정 파일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죠. 네 번째, 기본 실행 파일이는 바이너리 디렉토리, bin이라는 디렉토리로 리눅스의 기본 명령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입니다. 5. 공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는 프로그램들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디렉토리로 LIDC, LIBM 등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내에는 무드스라는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커널 무드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를 계정 생성해서 사용자의 계정이 생성되는 디렉토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는 커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커널의 어떤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읽기 전용이나 일부 파일 중에는 쓰기가 가능한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파일의 특정 값을 지정하면 커널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통하여 시스템 정보를 cat 명령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SBIN 디렉토리에는 시스템 점검 및 복구 명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명령, 시스템 초기 및 종료 명령, 커널 모듈 등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바이너리 실행 파일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변 자료 저장 디렉토리. 바 디렉토리는 시스템 운영 중에 시스템 자료 데이터가 변경될 때 변경된 자료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주로 시스템 작동 로그들이 저장되어지며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록 파일들을 저장하고 보안 기록을 남겨두며 메일 서버로 운영되는 경우 전송된 메일을 받아 저장하고 있는 임시 디렉토리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바 밑에 로그라는 시스템에 발생된 어떤 일례들의 로그 파일들이 담겨 있는데 바의 네임은 메일 서버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고 바의 풀 메일은 수신 메일을 사용자명으로 기록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열 번째, 사용자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는 뭔가 특별하고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의 B는 엄청난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 파일과 네트워크 실행 파일, 자료 전송 파일 등 실행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유저의 SB는 주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파일과 데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유저의 S11i6이라는 X 윈도우 시스템에 관련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유저의 include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에는 기본적으로 C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과 각종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유저의 LIB,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그냥 폴더와 똑같이, 그리고 유저의 SBN에 있는 실행 바이너리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유저의 sr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는 주로 소스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로
리눅스 소스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11번째, 파일 시스템 복구 문제 파일이 생성되는 곳,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고 되어 있죠. 이 디렉토리는 어떤 파일도 갖지 않고 항상 비어져 있는 디렉토리로 파일 시스템 점검하다가 만약에 잘못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구하지 못하였을 때 이 디렉토리 내에 저장합니다. 즉 이상이 없는 경우 비어있게 됩니다. 12번째, 마운트 디렉토리. 시드롬 드라이버나 플로피 디스크를 마운트할 때 이용되는 디렉토리입니다. 13번째, 임시 디렉토리. TLP 디렉토리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에 대해서 임시로 저장되는 디렉토리인데요. FTP를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시킬 때 이 디렉토리 임시 저장되었다가 업로드 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의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는 업로드가 되지 않고 시스템 일부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파일이 있으면 지워주고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구조. 파일 리스트를 출력하는 ls 명령 중에 -l 옵션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자세히 보기라고 했죠. 그것과 동일한 윈도우즈에서 자세히 보기의 명령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출력되어지는 파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파일 유형을 뜻합니다. 두 번째, RWS가 세 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위치되어지는 이 부분이 파일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링크스를 뜻하고 루트와 루트는 첫 번째는 소유자명, 두 번째는 그룹명, 그 뒤에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노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에서 22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지막 변경된 날짜를 뜻하며 14:27은 마지막 변경 시간이며 텍스트가 파일명입니다. 이때 링크스는 다른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요. 소유자명은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정을 말하며 그룹명은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두 번째, 파일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죠. 파일에서 링크라는 것은 하나의 파일을 다른 파일 이름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드 링크가 있는데요. 파일 링크는 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원래의 파일을 다른 파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ln에 링크될 파일명, 링크할 파일명 형태로 해서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예제를 보면 텍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cd라는 명령을 통해 텍스트 폴더로 내려가고 cp라는 명령을 통해 boot에 vm이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합니다. 텍스트라는 폴더에. 그런 다음에 ls를 통해서 확인을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링크수는 1이고 사용자와 그룹과 그 기타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드 링크를 하기 위해 ln 명령을 사용하는데 그 원본 파일의 이름을 링크할 파일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였더니 본래의 파일이 있고 링크할 파일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과 같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나서 부트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 커널 이미지를 복사하였고 이 파일을 새로운 링크 걸기 위한 파일명을 ln이라는 명령으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을 링크할 파일명으로 바꾼 것을 링크한 결과 텍스트 디렉토리 내에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함을 증거가 다시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 구조에서 링크 수를 2로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처음엔 1이었지만 링크의 걸음으로 인해서 파일에 링크가 걸려있는 것이 2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inload라는 번호를 나타내는데 inload 번호란 시스템이 임의의 파일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유 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리눅스에서 각각의 모든 파일들은 독립적인 inload를 갖는데 상기 화면에서 두 파일들은 모두 같은 inload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파일로 링크하였을 때 같은 inload 번호를 갖는 링크 방식을 하드링크라고 합니다. 파일 링크에는 하드링크와 심볼 링크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하드링크는 동일한 inload 번호를, 심볼링 링크는 서로 다른 inload 번호를 가지고 파일 구조 역시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볼릭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심볼릭 링크는 lm 명령에서 -s 옵션을 사용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이 lm에 -s 링크될 파일명, 링크할 파일명 형태로 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제 심볼릭 링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im에 vmlinux 아까 링크할 파일명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과 같은 심볼릭 링크의 옵션을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 ls를 통해 파일 구조를 보면 아까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심볼릭 링크는 하드 링크와는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허가 구조도 기존의 파일과 링크할 파일명이 다르죠. 링크 수 또한 1로 설정되어 있고 파일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링크한 파일은 링크되어 되기 전 본래의 파일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심볼릭 링크를 하게 되면 기존 파일에 이 파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이 파일인 기존 파일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미하고 있죠. 만일 기존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비록 이 파일이 링크가 되었다 하더라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파일에는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가 삭제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이 이렇게 있지만 이 파일은 연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심볼릭과 하드 링크의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허가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는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소유자와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그러한 파일과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권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한 사용자의 소유권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계정 이름으로 표기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저 ID 값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허가권은 파일의 소유권을 가진 자신만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고 지정된 그룹 내의 사용자에게도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고요. 리눅스 시스템 사용자 어느 누구에게도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허가권에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소유자, 그룹, 타인 등 세 가지 다른 사용자 범주가 있는데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죠. 그 보는 명령을 ls-l입니다. 출력한 형태가 지금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앞쪽의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는 파일 유형을 뜻하고 RWS 첫 번째 세 개를 끄는 부분이 소유자, 두 번째가 그룹, 세 번째가 타인입니다. 이들 각각의 범주들은 읽기, 쓰기, 실행 허가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읽기 허가권, R이죠. 파일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쓰기 허가권, 파일을 쓰거나 지울 수 있는지, 덮어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행 허가권, S, 바이너리 파일들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예제의 테스트 파일은 소유자 범주에 읽고 쓰고 실행 허가권을 가지며 그룹 범주에는 읽고 실행 허가권, 타인 범주에도 마찬가지로 읽고 실행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과 타인 범주에서 대시로 표현되는, 즉 마이너스 기호로 표현되는 것은 허가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쓰기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파일에 대한 허가권이 부여되는 경우 예제와 같이 대부분 소유자 범주에서는 읽기, 쓰기, 실행 허가권 모두가 부여되고 그룹과 타인 범주에는 읽기와 실행 허가권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일 허가권 정보 앞에는 파일 유형 필드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필드에서 갖는 문자에 따라 그 파일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속성을 갖는 파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것을 보면 하이픈, 대시는 일반 파일, D는 디렉토리, B는 블록 디바이스, C는 캐릭터 디바이스, L은 링크를 뜻합니다. 즉 설명 뒤 블록 디바이스와 문자 디바이스를 갖는 파일들은 대부분 DEV,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 변경에 대한 것을 알아보죠.
소유권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용하는 명령이 CHOWN입니다. 그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유저 밑에 빈 루트를 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텔넷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기를 하고 그 부분에 소유권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CHOWN이라는 것을 명령을 주고 어디에 대한 텔넷에 대한 소유권을 DHkim4로 변경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명령을 실행한 후에 다시 자세히 보기 명령을 통해 보시면 소유권에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CHOWN 명령 뒤에 변경하고자 하는 소유자와 그룹 사이에 점 또는 콜론을 사용하면 소유자와 그룹 모두를 변경하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CHOWN에 DHkim4에 점을 찍고 DHkim5를 주었죠. 그룹을 갖다 DHkim5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텔넷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자세히 보니 DHkim의 사용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에 그룹은 DHkim5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 또는 콜론으로 시작하는 그룹만 지정하게 되면 소유자는 바뀌지 않고 그룹만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룹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그룹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소유자를 먼저 적고 소유 그룹을 적었는데 그 부분에 점을 연결했지만 이번 소유자를 적지 않은 상태에 점 뒤에 소유 그룹만을 적어주었습니다. 자세히 보긴 했더니 소유 그룹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디렉토리에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한 수많은 파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유권을 변경하려 할 때는 -r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허가권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가권을 변경할 때는 chmod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때 상대 모드와 절대 모드를 사용합니다. 읽기, 쓰기, 실행 허가권에 대해서 RWS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허가권을 부여 또는 추가할 때는 플러스 기호,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고 반대로 허가권을 제어할 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 그대로 둘 때는 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텔넷에 대해서 읽기 허가는 그대로 두고 쓰기 허가를 제거하고 실행 허가를 더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해서 텔넷에 대한 자세히 보기를 보고 기존에 있던 허가권에 대한 정보를 나왔죠. 그 다음에 CH 모드를 통해 플러스 S와 마이너스 W에 대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기를 봤더니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변경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 모드를 표기하는 방법은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는 S 같은 것이 있고 UGOA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고요. 각 소유자 범주들도 UGO 문자로 허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소유자 범주의 허가 기호에 쓰기, 읽기, 실행 허가에 대한 허가를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주들은 콤마를 이용해 여러 개의 조합 형태로 허가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UGO라는 것이 빠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저를 뜻합니다. 두 번째 절대 모드. 절대 모드는 허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자리의 8진수 숫자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완전한 표기법은 네 자리 8진수이나 일반적으로 세 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진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4, 2, 1 숫자를 더한 값을 100 단위의 소유자, 10 단위의 그룹, 1 단위의 타인을 지정합니다. 지금 세 자리로 표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단위, 10단위, 1단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 범주와 허가 상대 모드, 절대 모드에 대한 표를 참조해보면 사용자의 읽기는 상대 모드일 경우 R로 표현되었지만 절대 모드에서는 4, 100으로 표시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모두가 표기가 이루는 위치가 100단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기는 1, 실행은 1 해서 각각 자리에 맞게 표기를 합니다. 절대 모드로 표시하는 법은 해당하는 부분의 숫자들을 더하여 허가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 범주에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실행을 허용한다면 400 플러스 200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00이고 그룹 모드에서 읽기와 실행만 허용하면 40 플러스 10은 50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타임 모드에서
읽기 실행만 허용된다면 5가 되겠죠. 이를 다 더해서 755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이것을 실제 표현을 해보면 CH 무게에 GL 플러스 RW 텔레스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RWS였고 RWS R-X가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텔렛은 RWX R-X R-X였어요. 그런데 그룹에 대한 것을 R과 W를 추가시켜 주었기 때문에 RWX가 되어지는 거죠. 기존으로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값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여주는 흰색의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모드값으로 변경하면 700 플러스 70 플러스 5가 돼서 775라는 값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운트와 언마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하드 드라이브, CD롬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브 등 물리적인 장치도 파일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사용합니다. 이런 물리적 장치의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으로 어느 특정한 위치에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마운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 마운트를 알아보면 리눅스용 플로피 디스크 장치명을 DEV의 FD0거든요. 그 부분을 마운트하기 위해 MMT라는 부분에 플로피를 갖다 마운트 연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마운트되는 플로피 디스크는 특정한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 플로피 디스크를 제거하고 다른 플로피 디스크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하고자 할 때는 먼저 마운트된 플로피를 언마운트 시키고 나서 새로운 디스크를 넣고 마운트 시켜야 새로운 디스크의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언마운트 하는 부분입니다. MMT의 플로피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플로피를 언마운트 시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CD롬 마운트입니다. CD롬 장치는 ISO 9660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마운트에 -T ISO 9660에 디바이스 CD롬에 있는 것을 MMT 마운트 시킨다. CD롬으로. 이때 주의할 점은 플로피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특정 디바이스를 마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마운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D롬 드라이브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언마운트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가 역시 언마운트 시키는 부분의 예제입니다. 세 번째, MS-DOS의 마운트. MS-DOS를 마운트하기 위해서는 MS-DOS 파티션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MS-DOS가 들어있는 파티션이 DVHDA3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마운트 시켜주면 됩니다. 마운트에 -T MS-DOS로 마운트하겠다. DVHDA3이라는 것을 MS-DOS로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리눅스 파일 시스템 마운트. 리눅스 시스템은 EXT3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운트되지 않은 파티션을 마운트하는 방법은 EXT3 파일 시스템이 아닌 릴리스터스라고 하는 부분이나 EXT2라는 파일 시스템을 -T 옵션의 파일 시스템을 EXT3 대신에 사용하면 마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 시스템 자동 마운트. 파일 시스템은 부팅할 때마다 매번 마운트하고 언마운트해야 한다면 매우 귀찮은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되도록 하고 시스템 종료 시에 자동 마운트, 언마운트 시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tc 밑에 fs 탭이라는 파일을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로 시스템 부팅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켜줍니다. 부팅 시에 마운트 시키고자 하는 파티션이 있다고 할 때 이 파일에 파티션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디바이스명, 마운트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옵션, 덤프, 파일 시스템 점검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인 DVHDA1이라는 파티션을 루트 디렉토리로 마운트 시키고
파일 시스템은 ext3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디바이스명은 DV, HDA1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바이스명 명칭 대신에 레벨명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레벨은 최대 16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이미지가 이 레벨명을 붙이는 부분이 예제입니다. 파일 시스템 다음 필드에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에 대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마운트 결제 옵션은 디폴트이며 디폴트 명령은 일반 사용자가 장치를 마운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및 읽기 쓰기, 비동기 블록을 나타내고자 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디폴트 명령 뒤에 콤바로 다른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3 파일 시스템인데요. 부팅할 때 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 시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지 않고 인덱스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체 파일 시스템이 요구되어 등장한 것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도 리설프스, XFS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레젠 리눅스 9 버전은 ext2 파일 시스템의 대안으로 ext3 파일 시스템을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지원하는데요. 이 파일 시스템은 ext2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ext3 파일 시스템의 이점이 있는데요. 이점으로 첫 번째, ext3 파일 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게성. 첫 번째, ext3 파일 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 ext2 파일 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정전이나 시스템 충돌로 인해 시스템이 비정상 종료되었을 때 다음 부팅 시 파일 일치성을 E3FS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일치성 점검은 파일 시스템 크기에 따라 걸린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즉, 수기가바이트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할 때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 시간 동안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ext3 파일 시스템은 변경된 파일 데이터를 바로 동기화시키기 때문에 시스템이 급작스럽게 정지된다 하더라도 다음 부팅 시에는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지 않고 구조 일치성을 체크하는데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 부팅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파일 시스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이점도 있죠. 두 번째, ext2 파일 시스템에서 ext3 파일 시스템으로 변환이 용이한데요. ext2 파일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변환이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속도. ext3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의 헤더 동작을 최적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차례 반복 저장한다 하더라도 ext2 파일 시스템에 비해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ext2 파일 시스템을 ext3 파일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을 보는데요. TONEF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ext2 파일 시스템을 ext3 파일 시스템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j라는 옵션을 주고 변환하면 됩니다. ext2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DV, HDA3이라는 파티션에 대해 ext3 파일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그림 예제입니다. -j를 통해서 주어지며 주인과 같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DV, HDA3 파티션은 이제 ext3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 할 때도 ext3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운트라는 부분에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운트 명령으로 마운트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옵션을 주지 않고 마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3. 자동 파일 시스템 점검. ext2 파일 시스템을 ext3 파일 시스템으로 변환하거나 새로운 파티션을 ext3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였을 때도 명시된 최대 마운트 횟수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준 첫 번째 그림 예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동 파일 시스템 점검 예약을 변경하려 할 때는 이 명령에 -c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또는 -i 옵션을 사용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보여주는 그림은 최대 마운트 횟수를 50회, 파일 시스템 간격을 30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최대 마운트 횟수와 다음 자동 점검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때 -L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파일 시스템 만들기.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직접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리눅스상에서 어떻게 포맷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여 사용하기 위해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드디스크와 플로피 디스크를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스템 만들기. 리눅스 파일 포맷에는 nkfs 또는 nkfs.ext3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사용 예제를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일 시스템 점검. 자동으로 파일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질 때 구조 일치성이 맞지 않는 파일 시스템을 부팅 시 복구할 때 자동으로 복구되지 못할 때 이때 fck.ext3 프로그램 이용해 해당 파티션을 복구해 주어야 하는데요. 만일 DVHDA1이 파티션이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있는 그림 예제입니다. 새로운 하드디스크 추가. 기존 하드의 용량이 부족해 새로운 하드를 추가하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 집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하드 큰 거 사서 기존에 있던 거 빼고 연결해 보시기도 했죠. 그것과 똑같이 하드디스크를 마스터나 슬레이브 핀을 점핑해서 맞춰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운 하드를 제거하고 바이오스 셋업으로 하드디스크를 인식시킨 후 리눅스를 부팅하면 부팅 내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분할해 주어야 하겠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F디스크를 이용해 분할하여 준 후 포맷하고 자동으로 마운트되도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스왑 파티션 만들기. 스왑 파티션을 재생성하거나 스왑 파티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NKSWAP make swap 명령으로 스왑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스왑 파티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면 되죠. -C라는 옵션으로 만들어주고 스왑 폰 해가지고 디바이스 명을 적어주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일 압축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유틸리티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타는 파일들을 백업하거나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는 데 쓰이는 유용한 유틸리티로 타를 압축 파일을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압축 파일이 아니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파일들을 단지 하나의 파일로 가지고 소유권과 허가권을 모두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타입입니다. 사용 방법은 첫 번째 보여준 것과 같이 타의 옵션, 아카이브명, 즉 어떤 부분을 묶을 거냐, .타로 그 묶여지는 부분들이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파일들이 무엇인지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타의 cf test.tar /bin 빈의 밑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test.tar로 묶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에러슨 명령으로 test.tar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빈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test.tar 파일로 아카이브를 생성하라는 것이며 이때 아카이브 생성을 위해 cf 옵션을 사용됩니다. 타 명령으로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는 F 옵션을 사용하고요. C 옵션은 아카이브를 생성하라는 옵션입니다. V 옵션을 추가해주면 아카이브 생성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아카이브 타 파일을 푸는 방법은 세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S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디렉토리와 파일을 추가할 때는 R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test.tar라는 파일에 users libtang이라는 디렉토리를 추가한 것입니다. 디렉토리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아카이브 파일을 풀고 변경된 파일을 대체한 후에
다시 아카이브를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스의 압축 파일 옵션처럼 타에도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u라는 옵션입니다. 즉 하나의 디렉토리를 묶었던 것은 압축을 풀고 다시 추가해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u라는 옵션을 통해서 무엇만 추가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u 옵션을 사용했을 때 새로운 디렉토리 내의 파일과 비교해서 최근 파일을 아카이브에 추가하게 되는 것이 u 옵션이다. 잊지 마시고요. 파일에서 생성된 아카이브 파일은 압축된 상태가 아니므로 파일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압축과 백업을 위해 보다 작은 크기의 아카이브 파일을 원하겠죠. 그래서 생성된 아카이브 파일 크기를 줄여 압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Z 옵션과 J 옵션입니다. Z 옵션은 타 자체가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gzip이라는 유틸리티를 불러 압축하는 것이고 J 옵션은 bzip2에 의해서 압축됩니다. 생성된 아카이브를 풀 때는 Z 옵션 또는 J 옵션을 부여하여 풀어주게 됩니다. Z 옵션 또는 J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옵션 SF를 주면 아카이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에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test1.tar라는 파일을 생성했다고 하고 이 파일만으로 보았을 때는 Z 옵션이 주어졌는지 J 옵션이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할 때 확장자에 gz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 아카이브 파일을 gzip으로 압축하게 되면 타.gz 확장자가 붙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sf로 풀지 못한다는 에러 메시지를 직면하지 않겠죠. 또한 J 옵션을 사용하여 bzip2를 압축했을 때는 타.bz2 확장자를 붙여줍니다. 즉 확장자가 타.gz이면 타 아카이브가 gzip이라는 것이 압축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타.bz2이면 타 아카이브가 bzip2로 압축된 파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cfz, cfj와 같은 옵션으로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gzip과 gunz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모.tgz 또는 타.gz로 된 파일들은 gzip 유틸리티로 압축된 것인데 gzip 유틸리티는 파일을 압축하고 푸는데 사용되는 gnu 압축 유틸리티입니다. gzip에 의해서 압축되는 파일들은 gz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에서와 같이 gzip test1.test.tar라는 파일을 gzip을 통해서 묶어주겠다. ls를 보게 되면 타라는 파일이 기존에 있지 않고 .gz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타 파일이 없어진 것을 아실 수 있으며 -t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unzip 유틸리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압축을 푸는 유틸리티예요. 즉, 묶어줄 때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쓰고 압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t 옵션을 사용합니다. gzip 옵션에는 압축률과 속도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1에서부터 -9까지 사용합니다. -1은 빠르게 압축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압축 효율이 떨어지고요. -9는 압축 속도는 느리나 최고의 압축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기본으로 6이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bzip2와 bunzip2를 보겠습니다. bzip2는 버로우스, 웰러, 블러, 정렬 텍스트 압축 알고리즘과 허프만 코딩을 사용해서 파일을 압축합니다. bzip2는 타 아카이브 파일을 압축하게 되면 기존 아카이브 파일을 제거되고 bz2 확장자가 붙으며 gzip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압축률을 보이지만 압축 해제 속도는 굉장히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bzip2 압축을 푸는 방법은 역시 gzip과 똑같이 -t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풀거나 해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의 j 옵션을 추가해 직접 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zip과 unzip. zip 유틸리티로 압축하게 되면 .zip이라는 확장자로 압축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zip에 압축 파일명, 압축할 파일 이 형태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풀 때는 unzip을 사용하는데 unzip 압축 파일명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관리, 사용자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